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발제를 맡은 동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이희승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를 맡은 제목은 지하장커의 상해전기와 역사들의 기입입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발제문을 읽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발제의 목차는 이렇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하장커는 6세대를 대표하는 감독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5세대가 1980년대 중반부터 독창적인 표현 기법과 수려한 영상미로 전세계의 중국 영화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라고 할 수 있다면 6세대는 그런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천안문 사태 직후에 등장해서, 그래서 천안문 세대라고도 하죠. 1990년대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작품들을 제작한 감독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하장커는 그 감독군을 대표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는 지하장커에 대해서 급격한 중국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좌절하는 중국인들의 어지럼과 혼란, 그리고 공허함을 조용하게 그려내면서 자신의 역사적 사상을 담아내려 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하장커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도시공간인데요. 사실 많은 6세대 감독들이 이 도시에 관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어번 시네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6세대에게 도시공간은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하장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에는 농공민, 도시노동자, 그리고 설 곳을 잃은 예술가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황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중국의 어두운 이면이 등장을 하고, 그를 통해서 상실한 인간성과 보존해야 되는 어떤 전통, 이런 것이 사색된다 라고 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물과 더불어서 지하장커에게 중요한 것은 공간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영화다 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중국을 포착하는 그 영화에서 도시공간이란 그 자체로 중국의 사회 경제적인 실체이자 역사적인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장커의 영화에는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롭게 건설하는 철거 행위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무의 경우에 뒷골목, 그리고 스틸라이프의 경우에 수몰지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인물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뿐 아니라 인물이 적응하지 못하는 환경의 환유로서 기능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장커의 영화는 인물과 공간으로 현대 중국의 변화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세계에서는 대도시 베이징을 배경으로 화상의 공원에 갇힌 현대 중국인을 그리고 있고, 24시티는 팩토리 420의 초창기부터 폐쇄가 결정된 순간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공간의 변화와 소멸을 다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910년작 상해전기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하장커 영화를 다큐멘터리 그리고 픽션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하장커에게 다큐멘터리와 픽션은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해전기를 단순히 다큐멘터리다 라고 부르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감독 특유의
경계 허물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여러 층위로 작동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관객이 스스로 상하이의 역사와 현실을 재구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의 포인트는 상하이라는 도시 공간의 역사를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상해전기를 어떤 역사들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다층적인 인물들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화에는 여러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발화자인데요.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상하이의 격변을 경험한 17인의 인터뷰로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변기를 몸소 체험하면서 자신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특정 사건이나 혹은 부모, 조부모에게서 전해들은 상하이의 역사적인 상황들이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직업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미 관객에게는 상하이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발화자 중에서 즉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이 중에서 첫 번째 부류가 있고 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류를 보면 상하이의 굴곡진 역사를 살았던 조부모 혹은 부모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후손들이 되겠고요. 그들은 뭐 중국의 유명 화가라든지 인권운동의 선구자라든지 혹은 뭐 인공조미료의 왕이라든지 혹은 마약 유통업으로 명성을 떨친 폭력배의 두목이라든지 그들의 후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상하이의 굴곡진 역사를 직접 경험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것 외에는 특정한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술은 상하이의 객관적인 역사에 자신들이 기억하는 부모 세대의 어떤 인상적인 장면, 굉장히 주관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그 시절의 화려함, 부모들의 자랑스러운 순간이 덧대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류의 인터뷰인은 자신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모범 노동자의 대명사가 된 인물, 그리고 상하이에서 태어났지만 홍콩으로 이주한 유명 가수이자 배우 등등의 인물들이 인터뷰로 등장을 합니다. 이 부류가 앞의 부류와 다른 점은 단지 본인들의 성공과 세계 무대에서 중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졌다는 어떤 이야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지금 상하이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화를 이끈 것은 자랑스러운 부모 세대, 자신들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주는 17인의 발화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상하이 태생으로 공적인 역사에 사적인 살을 더하면서 개인의 기억으로 구술된 상하이의 역사를 다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장크는 신분이나 지위 혹은 이데올로기, 유명세, 경제적 계층 이런 게 각기 다른 이들의 구술을 위계 없이 수평적으로 펼쳐놓고 그 구술들의 영화적인 논평을 덧붙이거나 어떠한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층적인 인물의 두 번째는 관찰자 혹은 영혼인데요. 상해전기는 이 발화자들 사이사이에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큰 잔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로 우리가
지하장커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배우 자오타오 부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성은 도시 관찰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철거와 건설이 뒤섞여서 먼지가 가득한 상하이 이곳저곳을 배회할 뿐입니다. 그래서 관객은 그녀가 실존 인물이라고 믿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즉 어떤 다큐멘터리의 발화자로 존재하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을 바라보면서 도시의 흥망성쇠를 관찰하는 관찰자이고, 또 그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느끼는 도시의 영혼 혹은 정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녀는 상하이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관객과 같은 자리에 놓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의 발화된 기억으로 상하이라는 도시와 그 안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감독의 눈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하이의 정령처럼 상하이의 역사 그 자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탈승적 인물의 마지막은 이름 없는 노동자인데요. 이 영화에는 많은 도시 노동자들이 배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영화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상하이의 현재 또한 주시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노동자들이 인상적으로 나오는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꼽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영화가 이렇게 시멘트를 지고 계단을 오르는 근로자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포착을 하고, 그들이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얼굴 표정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들, 그리고 간자막으로 그 사이에서 격변사를 설명하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 시멘트를 지고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상하이가 급변하는 시간 동안 부대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과거나 현재나 그렇게 묵묵히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상해전기는 지하장크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다수의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문광규 선생은 지하장크의 영화의 작가적 설명으로서의 영화적 미장압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 즉 인터텍스추얼리티, 그리고 미장압임이라는 개념을 영화 텍스트에 적용하면서 영화 속의 영화의 배치로 의미와 주제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7인의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영화와 사진 자료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미장압임을 이룬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흑백 사진을 사용한 경우는 대부분 발화자들의 이야기에 객관성을 더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영화들 중에는 단순히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관객들이 영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휴즈를 차용하는 그 사례, 영화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작품인 미장압임의 사례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물의 왕 장의원의 손자가 자신의 그 할아버지의 호탕함과 의로움을 구술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끝나고 그 손자가 사교 모임에서 참석해서 사교 댄스를 추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면에서 그의 무대에서 연주되던 팝송 I wish I knew 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그 상해전기의 영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휴즈로 디졸브가 되고
상하이 도심에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것들, 그리고 행복을 꿈꾸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무겁게 그려진 그런 작품으로서의 슈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즈 속에 나왔던 바로 그 슈즈강에 오늘을 거의 비슷한 카메라 구도로 이어서 현재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로우에 감독의 어떤 차가운 묘사, 상해를 바라보는 상해 당시 과거의 현실을 바라보던 차가운 묘사를 다시 한번 소환하고 10여 년 전과 별로 다를 것 없는, 혹은 뭐 조금은 달라졌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강가와 그곳의 서민들을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해전기는 상해의 역사를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읽는 그러한 지하장터의 영상시다 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가 주축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이 영화는 크게 4개의 층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17인의 인터뷰와 그리고 구술된 이야기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흑백사진, 그리고 영화자료, 그리고 말하지 않는, 그러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여인,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오늘날의 민중의 모습, 이렇게 4개의 층위의 그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상해전기는 다양하게 차용된 영화 장면들이 영화적 미장합임으로 작용하면서 상하이의 역사를 관객이 스스로 재구성하는데,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증거물로서가 아니라 관객이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떤 관객 스스로가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재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해전기는 누군가의 기억으로 도시의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화려하고 빠르게 변하는 도시 안에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 노동자를 근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감독 특유의 시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시티를 분석한 유세종에 따르면 그 대문자로서의 역사 속에 묻혀있던 그런 작은 역사들을 복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총합으로서의 도시 역사를 기록한다 라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 영화를 상해전기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문자로서의 역사, 하위 주체, 즉 서발턴들의 삶을 통해서 작은 역사들의 총합을 통해서 역사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감독의 시선이 녹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약간 서둘러서 이야기를 한 느낌이 있지만 여러가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보완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